이 안정된 번영,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실현된 지금의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게 뭐지? 시빌라 시스템이겠죠. 맞아. 인생 설계든 욕구의 실현이든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할 때 직접 고민하기 전에 시빌라 시스템의 판정부터 받아. 그 덕분에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풍요롭고 안전한 사회가 만들어진 거야. 오늘 뭐 볼까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오늘은 애니메이션 사이코패스 속 한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책디입니다. 오늘도 제 옆에 두 분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덕질한 덕PD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돌아온 오지입니다. 돌아온 오지입니다. 돌아온 오지입니다. 네, 텐션이 왜 이렇게 낮아? 엄청 신나 보이더니. 떨려요. 되게 오랜만에 하니까 되게 굉장히 오랜만에 하는 기분이어가지고 잘하고 싶다 막 내 차례도 아닌데 약간 아니, 녹음 스튜디오에 제일 먼저 와 있더라고요. 무슨 일인가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딱 시간부터 타이트하게 달려왔었는데 오늘은 미리 와서 이제 원고도 살펴보고 마음 준비를 했죠. 네, 뭐 코로나 격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들어보기로 하고. 네, 오늘 오프닝에서 시빌라 시스템 얘기를 했는데 저는 딱 우리나라 그 취업 과정이 생각이 났어요. 저희 취업할 때 막 하고 싶다고 가고 싶다고 다 가는 게 아니라 우선 서류부터 다 돌리고 회사 쪽에 판정을 받잖아요. 1차 서류 통과를. 이걸 그걸로 해서 그랬구나. 네, 그래서 뭔가 영어 점수나 어떤 학점이나 이런 걸로 그쪽에서 1차적으로 걸러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또 시빌라 시스템이 있는 세계에서는 영차 전형이 이 시빌라 시스템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런 상상도 해보고, 근데 지금도 이런 식으로 걸러내는 채용 과정이 100% 완벽하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 않는 이유가 인재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필요 없는 점수들로 인해서 걸러질 수 있기 때문에 네. 100% 완전한 채용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듯이 이 시빌라 시스템도 뭔가 그런 오류를 분명히 포함하고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연히 오류가 있을 텐데 약간 반발심이 들 것 같아요. 예능 프로그램에서 유명한 대사인데 네가 뭔데 날 판단해? 약간 이게 생각나더라고요. 저는 시스템 네가 뭔데? 통계와 숫자로 어쨌든 추측을 그냥 해내는 뿐인 시스템 주제에 나의 복잡다단한 영혼과 어떤 적성과 이런 취향과 어떤 것을 네가 어떻게 판단하니? 약간 이런 화가 나면서 팍팍한 느낌도 들고 좀 이 시빌라 시스템이라는 게 제가 살아본 세상은 아니지만 좀 어두운 느낌이 좀 상상이 됐어요. 뒤에서 제가 좀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이 시빌라 시스템이라는 게 추측하시겠지만 네, 발음 주의해 주세요. 시빌라 시스템이라는 게 너는 어떤 걸 잘한다라는 적성을 측정해주는 그런 일종의 AI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이코패스라는 이 애니메이션 세계에서는 고등학교쯤까지 의무교육을 마치면 적성 테스트 같은 거를 해서 이렇게 너는 뭐 사무직, 너는 이런 직종, 너는 형사, 너는 서비스직, 뭐 그런 거를 몇 개로 옵션을 주고, 그리고 근데 진로의 어떤 길들을 정해주는 거죠. 연애 적성 검사를 하는 것도 있어서, 어머. 이 사람이랑 너는 좀 맞을 것 같아라고 하면은 만나보고 괜찮으면 결혼도 하고. 약간 전 보는 그런 느낌도 나네. 되게 MBTI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해주면 어떻습니까? 아까 이제 택지는 되게 답답할 것 같다고 얘기했고, 오지도 네가 뭘 판단해? 네가 뭔데 날 판단해? 약간 이런 마음이에요. 그 뭔가 판정이 안 좋게 나오면은 해볼 수 있는 기회조차 없다는 것 그렇지. 자체가 되게 반발심을 살 것 같은데요. 저희 학창 시절에도 약간 이런 비슷한 거에 원시적 형태가 있긴 있었잖아요. 진로 적성 진로 검사, 검사. 이렇게 OMR 카드에 마킹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미래에는 이걸 AI가 해준다는 거죠. 더 정확하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김영민 교수의 인간으로 사는 일은 하나의 문제입니다. 네. 를 가지고 오지는 없었지만 어쨌든 다 우리는 들었습니다. 예, 함께한 마음으로. 정치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내가 직접 고민하고 선택하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대표적으로는 정치인일 수도 있고 뭐 부모나 배우자 같은 가족일 수도 있고 어쨌든 다른 존재에게 그 선택이라는 걸 위임했을 때 우리는 어떤 일을 겪게 될 것인가 그런 질문을 던진 작품입니다. 특히 책디가 지난주에 소개했던 문구 중에 정치는 권력욕을 주체 못하는 중늙은이들에게 맡겨놓은 채 애착 인형을 끼고 그저 숨이나 쉬고 있기란 얼마나 편한 일인가 라는 김영민 교수의 문장. 그 상황이 개인적 차원의 선택이 아니라 전체 사회의 구성 원리가 됐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사고 실험을 해보는 그런 작품이기도 해서요. 제가 잠시 후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공지사항부터 전해드리고요. 덕PD가 준비한 이 사이코패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책플릭스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들으신 감상 또는 제작진에게 전하고 싶으신 메시지 또는 아무 얘기나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저에게 힘이 되고요. 방송을 재밌게 들으셨다면 좋아요도 에피소드마다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트위터나 인스타그램에 감상 남겨주실 때 해시태그 책플릭스 꼭 붙여주시면 좋겠어요. 저희가 눈에 불을 켜고 매일매일 확인하고 있고요. 댓글이나 SNS에 감상 남겨주신 분들, 또 유튜브에 책플릭스 채널을 구독한 뒤에 메일이나 SNS 댓글로 인증해주신 분들에게는 기프티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벌써 많은 분들이 받으셨는데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사이코패스. 이름부터 아주 강렬하지. 강렬하지 뭔가 않습니까? 범죄물인가요? 그러니까요. 사이코패스를 소재로 한 영화 드라마 진짜 많았는데 어떻게 다를지 궁금해지더라고요. 이게 뭐 OTT나 아니면 이제 왓챠피디아 같은 SNS 서비스 검색해보면 엄청나게 많은 영화나 작품들이 나와요. 제가 오늘 소개할 작품은 2012년에 일본에서 방영된 애니메이션 사이코패스인데 애니메이션 오리지널 작품입니다. 뭔 소리냐면 만화나 소설 같은 원작이 없다는 뜻이에요. 네. 애니메이션으로 처음부터 기획이 돼서 만들어졌고 이게 2012년에 1기, 그러니까 시즌 1이죠. 14년에 2기, 극장판, 또 극장판, 3기, 또 극장판. 이게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인기가 많다는 얘기죠. 재밌었나 봐요. 엄청 재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작이 없는데 예를 들어 원작이 막 10권짜리 소설이야. 그러면은 네. 계속 나올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원작이 없는데도 애니메이션 오리지널만으로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는 시리즈고요. 쉽게 말해 명작입니다. 오. 네, 오늘은 1기의 설정을 중심으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뭔가 애니메이션 하면은 뭔가 샤랄라하고 어. 기분 좋고 음. 이런 감성을 떠올리는데 19금입니다. 아 그래요? 더더욱 관심이 가고. 네, 19가 붙어 있어요. 사고 실험이라고 오프닝에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사고 실험 덕질하는 덕PD 이번에도 SF가 사고 실험을, 예. 그런 게 많죠. 자, 배경이 언제냐면은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뒤의 근미래입니다. 2100년대예요. 100년 뒤? 네, 100년 뒤니까 이제 뭐 엄청나게 뭐 모든 게 바뀌어 있진 않지만 중요하게 바뀌어 있는 게 이제 오프닝에 잠깐 설명한 시빌라 시스템이라는 AI입니다. 일종의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정체가 뭔지는 또 나중에 나오는데 아무튼 시빌라 시스템이라는 게 있고요. 이 AI가 아까 적성과 뭐 연애 뭐 이런 거 측정을 한다고 했는데 매우 중요한 다른 지표를 측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범죄 계수라는 게 있어요. 범죄 계수. 얘가 범죄 저지를 걸 예측하는 거구나. 그렇죠. 옛날에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네. 범죄를 예언해서 뭐 네. 미리 하는 게 맞냐 아니냐 네.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지를 만한 어떤 상태가 이제 기준선이 있어요. 100이라고. 그 100을 넘기느냐 아니느냐. 예를 들어 책디는 23이야. 네. 오지는 89야. 덕피디는 121이야. 여기 딱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딱 대부분 나와요. 스캔을 하거나 얘가 하면. 범죄를 저지를 어떤 그렇죠. 확률 같은 게. 그렇죠. 확률이라고 해내면 수치가 어쨌든 범죄를 저지를 어떤 그 성향. 잠재적인 성향의 수치가 100이 정상과 비정상인데 100을 넘는 경우에는 잠재범이라고 부릅니다. 잠재적 저지르지도 범죄자. 않았는데. 잠재적 범죄자. 좀 기분 나쁘죠? 네, 잠재적 아니, 범인이란 잠재력이 우리가 있다고 하는 말 되게 좋은 식의 신호로 생각을 하는데 그걸 터트리는 사람이 있고 못 터트리는 사람도 많잖아요. 네. 근데 이거 범죄도. 여기에서는 터트리면 범죄자를 그냥 잠재범으로 딱 판정 지어버리는 게 되게 기분 나쁘네. 근데 그렇죠. 누구나 마음속에 작은 범죄 씨앗들은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저지르지 아, 이 않을 친구 뿐이죠. 특정해봐야겠다. 누구나 가끔씩은 그냥 막 엎어버려? 막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걸 숫자로 딱 까버리면 굉장히 곤란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어쨌든 이 잠재범이라는 게 있는 세계예요. 그냥 잠재범이라고 해서 근데 바로 감옥에 넣고 이런 건 아니고 그러네. 하지만 유사한 게 있습니다. 멘탈 케어. 정신교육 교화. 그렇죠. 네. 좋게 말하면 심리치료고 네. 나쁘게 말하면 정신병원에 강제로 넣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제목이 왜 사이코패스냐면은 이 패스가 우리 뭐 사이코패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그게 아니라 패스가 아니군요. 하이패스 할 때 그 패스야. 통과 불통. 그렇지. 예. 그래가지고 거리마다 이 스캐너가 있고 이 스캐너를 못 통과하는 거. 범죄 개수가 있으면은 출동해 경찰이. 백신 출동해가지고. 패스처럼 찍어야 되는 맞아요. 거군요. 예. 근데 그거를 막 일부러 꺼내 찍는 게 아니라 사방에 스캐너가 있으니까 지나가다가 예를 들어서 서울시 양천구에 이상 범죄 개수 발생 이러면은 경찰이 가서 측정해보고 이제 데려가고. 어제는 아니었는데 오늘은 그렇죠.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게 유동적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100이 넘으면 일단 잠재범이니까 막 돌아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집에 숨어 있으면 몰라도.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서는 그 경찰들이, 그러니까 공안국인데 일본이 배경이라서 경찰들이 범죄 개수를 즉석에서
빠르게 스캔을 해서 사람을 마비시키거나 심한 경우에 직사시킬 수 있는 장비를 들고 다닙니다. 죽이기까지 해요? 죽일 수도 있어요. 범죄를 안 저질러도? 안 저질러도. 자, 보면은 왜 이렇게 내가 화가 나지? 내가 막, 나 잠재범이 될 건가 봐. 되게 감정이입이 되네요. 씨앗이. 화가 나네. 이게 100을 넘기면은 마비시키고 데려가야 되니까. 이렇게 처음에 말로 해요. 같이 갑시다 하는데 저항할 경우. 근데 이게 300을 넘으면 직사시킬 수 있어요. 네. 그런 설정이고요. 만점이 도대체 몇 점인 거야? 만점은 미터기 뚫고 나가는 경우들이 생기지. 어. 실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상황에서 막 대보면은 막 몇백씩 나오기도 그렇네요. 하니까. 자, 근데 이제 이런 배경이라는 걸 감안하시고 보면은 주인공은 누구냐? 경찰이에요? 범인이요? 경찰입니다. 공안국, 즉 경찰청에 첫 출근을 한 신입 형사예요. 아카네라는 형사인데 이 사회에서 형사에는 2계급이 있습니다. 하나는 감시관이라고 부르고 하나는 집행관이라고 불러요. 뭐 이름만 보면은 그냥 감시관 사람 집행관 사람인가 싶지만 감시관은 아카네처럼 뭐 적성검사 다 받아서 너는 공안국 형사를 해도 되고 뭘 해도 되고 하는 그런 사람 중에 나 형사 하겠소 손 들어서 트레이닝을 받고 나온 사람들이고 집행관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잠재범들이야. 그러니까 잠재범이라고 다 병원에 gat혀 있는 게 아니라 사회의 어떤 영역에 일정한 통제 하에서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재능을 써가지고. 그러니까 능력이나 적성상 형사에 적합하다라고 판단이 들면은 감시관의 부하로 네, 하는 거죠. 자조적으로 이 사람들 스스로를 사냥개라고 부릅니다. 그런 왜냐하면 느낌이네요. 상식적으로 이런 상황이면은 어떤 엘리트 코스처럼 밟아온 형사가 부리겠죠. 네, 뭔가 그렇게. 자, 그래서 이 잠재범인 집행관들은 혼자서 못 돌아다녀요. 왜냐면 아까 말했잖아요. 100이 넘으면은 막 요주에 걸린다고. 걸리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생활도 숙소 같은 데 통제가 돼 있고 감시관의 지시 없이는 같이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참 돌아다닐 수 답답하네요. 없어요. 네. 그래서 감시관이 심지어 집행관한테 총 겨누고 쏴버려도 책임이 없어요. 어머. 수치가 있으니까. 네, 계급이야. 완전히 계급인 거예요. 그래서 마치 양반이나 천민처럼 이렇게 감시관, 집행관이 있는 건데 주인공인 이 아카네는 신입 감시관이고요. 선배 감시관 그리고 여러 명의 집행관들과 함께 이런저런 범죄 사건들을 해결해 나간다는 게 작품의 기본적인 설정입니다. 자, 근데 이걸 생각을 해보면 이미 범죄의 가능성 있는 사람들은 이 측정을 어렸을 때부터 시작을 해. 6살 막 이럴 때부터. 그러면 그때 사이코패스 측정을 해서 정신병원에 갇힌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범죄는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 사실상?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범죄 개수라는 게 왔다 갔다 한다고 했잖아요. 사람마다. 그거를 올리는 요인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는 스트레스입니다. 그렇죠. 분노와 스트레스 속에서 멀쩡한 사람도 제가 말했잖아. 씨앗이 항상 있다고. 그러니까 스트레스 이게 받으면 커지냐 작아지냐는 그렇지. 상황이 다른 거잖아요. 이 책상 엎어버릴 수도 있다고요. 그럼요. 네, 하다가 요즘 저도 약간 인스타그램 최근에 분노의 인스타 보면 걱정돼요. 걱정되죠. 말은 화가 많아. 가둬야 돼. 지금 찍으면은 이제 300 뚫고 나온다. 그러니까 300은 좀 과했다. 그래요? 100은 넘기겠지. 어느 정도 감이 나가지고. 300은 즉사시킬 수 있는 길이니까. 즉사 정도는 아닌 걸로 그러면은. 아무튼 화나면 책상 엎고 싶은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런 스트레스 상황은 스트레스가 좀 해소가 되면은 이제 낮춰지니까 일종의 그런 서비스도 제공을 하는 거예요. 관리를 이제 하는 네, 거죠. 관리를 해주는 거죠. 솔직히 저는 이제 오지가 얘기했지만 이제 써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태까지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솔직히 보면서 했어요. 처음에 특히. 네. 근데 왜냐면 이게 100이라는 기준선이 되게 애매한 게 300이면은 진짜로 뭔가 현행범이거든요, 거의. 네. 혹은 정말 위험한 범죄를 계획한 사람. 근데 100이면은 애매한 거야. 그냥 화가 많이 나는 상태일 수도 있는 거죠. 그냥 죽이고 싶다 이런 마음만 맞아요. 갖고. 당장 뭘 저지른 사람도 아닌 경우가 되게 많고 범죄에 피해를 당하고 있는 사람도 스트레스 요인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그렇죠. 상황이고. 그리고 인간의 그냥 본성 자체가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데 맞아요. 그쵸. 그거를 왜 그래서 약간 위험한 사상을 품은 사람 정도만 돼도 100은 넘길 수 있는 그러니까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예술가들도 잠재범인 경우가 되게 많은 거야. 그렇겠네요. 그걸 그림으로 풀려고 그렇지. 했는데 그런 거죠. 어쨌든 이제 스트레스가 1번 요인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범죄자와 동일하게 사고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누가 범죄 개수가 높을까? 형사가 높아지는 거야. 그렇네.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거예요. 감정이입을 해보고 그 사람처럼 생각해보려고 하니까. 특히 프로파일링 이런 걸 할수록 그렇겠네. 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꽤 많은 전직 감시관들이 직무 중에 집행관이 됩니다. 와. 레벨이 낮아지는 거네, 사회적 계급이. 그렇지. 사회적 계급이 낮아지는 거죠. 업무를 잘하면 안 되겠네. 그러니까 너무 잘하면 또 문제네. 그래서 이 설정을 생각을 해보면 네. 자, 내가 감시관이야. 근데 어떤 범죄, 예를 들어 납치 사건이 벌어졌어요. 근데 용의자가 피해자를 데리고 막 도망을 가고 있어요. 납치해가지고. 용의자를 딱 찾았어. 근데 이 형사들이 들고 다니는 그 스캔 장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쏴버릴 수 있는. 이 아카네라는 주인공이 왜 특별하냐.
다른 사람들은 100 넘었다 하면은 쏴서 쏴버려. 마비시키고 300 음. 넘으면 죽여버리거든요. 아카네는 떨어뜨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야. 아. 상대방을 설득해서. 쏘기 전에. 그렇죠. 그게 일종의 아카네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새로운 그런 특성인 패러다임. 것이고, 그거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네. 네, 그게 이제 큰 줄기 중에 하나의 설정이고요. 당연히 너 왜 그런 식으로 하니라고 그러겠지. 혼나죠, 네, 선배들한테. 혼나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실제로 자기가 위험에 처하기도 하고요. 근데 음. 동조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흐름으로 이어지고요. 여기서 이 작품이 질문하는 게 이제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 얘기한 거죠. 완벽하다고 믿어진 AI가 너의 적성, 연애 상대, 뭐 또는 심지어 상대방을 죽일지 살릴지 그렇죠. 여기서는. 판단을 해주는 거야. 음. 그거를 그대로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나는 그 판단을 거부하고 내 의지를 따를 것인가? 이거를 단순의 삶의 영역을 넘어서 생사의 어떤 판단의 여기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무서워. 무섭지? 이게 마치 근데 자유의진이 아니냐를 묻는 것처럼 생각을 하면 자유를 택한다는 게 정답 아니겠어요? 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존재고 내가 내린 선택이 결과적으로 잘못된 것이었다. 아, 내가 코인을 맞아. 2014년에 했어야 되는데. 항상 기회비용이 있기 때문에. 샀어야 되는데 음. 혹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혹은 내가 저 사람 말을 믿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를 나중에는 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이게 제일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정말 사회가 공인한 시스템이 있고 네. 그 시스템이 뭘 정해준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판단을 거부하고 내 판단을 관철시킬 수 있을까? 특히 이 형사의 상황에 대입을 해보면 이 범죄자를 당장 죽이지 않고 교화해 보려다가 다른 희생자를 더 낳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의문이 떠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100년 뒤를 그린 작품에서 사실 사람을 죽이냐 마냐라는 질문이 조금 이제 너무 SF적이고 안 와닿을 수 있는데 당장 우리 현실에 비슷한 예시가 있습니다. 뭐 넷플릭스나 왓챠 같은 OTT 서비스,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온라인 쇼핑몰 이런 데서 내가 구매한 상품, 검색 기록, 쿠키, 기존 상품 콘텐츠에 대한 맞아. 평가 이걸 바탕으로 들어가면 일단 취향 저격 콘텐츠, 추천 상품 이런 거 막 띄워주잖아요. 사실 이게 사이코패스 세계관에서 이해가 하는 일이랑 원리랑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네. 데이터를 토대로 이게 그렇죠. 예측을 해주는 거니까. 근데 이런 게 되게 많이 있는 상황에서 그런 거 볼 때마다 좀 어떻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소름 돋게 제가 알고리즘에 추천을 받아서 넷플릭스에서 최근에 블랙미러를 봤는데 그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시스템의 연인이라는 회차가 있는데 정확하게 이런 정확하진 않지만 비슷한 어떤 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연애 시뮬레이션 그런 시스템인데 어떤 특정 상대랑 매칭을 해주고 둘이 알고리즘에서 정해주는 기간 동안만 연애를 할 수 있어요. 중간에 그만두거나 더 길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마음에 들어도. 그래서 그런 횟수를 거듭하면 이제 이 시스템이 그 연애할 때의 상태를 다 측정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최고의 배필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럼 되게 만족하는 거예요.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처음에 이제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났는데 12시간밖에 못 하는 거예요, 데이트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시 연애를 하기 위해서 겪는 일이 벌어지는 회차거든요. 갑자기 소름 돋게 추천해줬네, 이거를. 잘 맞추네. 저는 잘 못 맞춘다 생각했는데. 평소엔 잘 못 맞춘다 생각했어? 저는 왜냐면 약간 너무 단순하게 내가 뭐 예를 들면 뭐 중국 드라마를 봤으면 중국 드라마를 계속 추천해준다던가 맞아. 무슨 로맨스를 봤으면 로맨스를 추천해주는 좀 그게 좀 짜증났거든요. 나는 이번엔 다른 거 보고 싶은데. 너무 단순하다. 아니면 시각을 좀 넓혀서 새로운 취향을 좀 발견하고 싶은데 이 예측은 너무 틀에 박혀 있고 오히려 반대로 선을 그어버리는 느낌이 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선택하는 상황이 왔을 때 혹은 내 선택한 후에 그거를 피드백할 때 이게 옳은 선택이었냐를 되게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보통. 내가 잘한 걸까? 이 직업, 이 학교 간 게 잘한 걸까? 근데 그 고민하는 과정이 저는 저를 되게 뭐랄까 저의 생각과 취향을 구성한 것 같은데 이렇게 사회에서 정해주면 저는 고민을 안 할 것 같거든요. 어쩔 수 없지 뭐 이게 회사. 근데 편하잖아. 네, 그쵸. 그게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게을러짐과 동시에 어쨌든 나를 구성하는 그 정신이랄까? 이런 게 형성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런 시빌라 시스템과 비슷하게 우리가 이미 겪고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자소서를 쓸 때 나의 장단점 자소서. 쓰기 이런 거 진짜 힘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샀던 책이 위대한 나의 발견 강점 혁명이라는 27,000원짜리 책이었어요. 장단점 찾아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 책을 산 사람만 어떤 보고서를 받을 수 있어요. 그 돈이구나. 네. 사실. 거기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뭔 설문을 하면은 적성을 나의 것처럼. 통찰력 보고서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 강점이 있는 5가지 테마를 얘가 설정을 해서 보내주면은 그걸 바탕으로 그래 나는 이런 장점이 있었지. 그래 이런 단점이 있으니까 그런 바탕으로 자기소개서를 써볼까 이런 식의 도움을 받았었거든요. 정말 팔리는 상품이다. 그러니까 불안을 가지고 장사를 하느니 그러니까 뭔가 그게 100%다 맞다는 생각보다는 어쨌든 그렇죠, 나를 그렇죠.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 나 자신에 대해서도 우리 모르기 그것조차도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시빌라 시스템에 이런 걸 해준다면은 좋은데? 이런 생각은 오,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나도 몰랐던 내 모습. 어머, 내가 잠재범이구나. 나 몰랐는데 내 정신병원 가겠습니다. 조심하고 살아야지. 이럴 수 있다는 그런 거죠. 생각도 들고 뭔가 AI가 추천해주는 유튜브 추천작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건 좀 잘 맞는 것 잘 같아요. 맞는 편이구나. 어. 최근에 올림픽을 엄청 열심히 봤더니 곽윤기 쇼트트랙 선수가 그죠. 하는 그 유튜브가 바로 재밌더라. 뜨더라고요. 취향이 아주 잘 맞았고 근데 한편으로는 오지 말처럼 아 내가 진짜 이렇게 단순한 줄 알아? 약간 이런 반항심이 드는 네가 뭔데? 추천 맞아요. 그런 게 올라올 때가 좀 짜증날 때가 있죠. 제가 토스트 영상 하나를 봤더니 붕어빵, 오뎅, 그 다음에 뭐 타코야키, 길거리 음식 대량 생산하는 영상이 줄줄이 떠더라고요. 근데 그걸 또 다 보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정확할 수 있어요. 그렇지. AI가. 관심 없어도 그냥 네. 해주니까. 결국에 쌓이는 뒤에 데이터에 따라서 정확도가 높아진다는 얘기도 있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사람마다 진짜 케바케일 것 같은 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제 스스로의 기록 삼아서기도 하지만 어떤 왓챠피디아 같은 사이트에 평점도 꼬박꼬박 남기는 편이고 그래서 아마 영화 제가 1100개 넘었을 거예요. 네. 근데 이 정도 데이터를 가지고 못 맞추면 좀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그건 들기도 거의 하지만. AI한테 먹이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자 분석해봐라 이러고 주는 분석해봐라. 거잖아요. 주면 안 된다고. 그렇죠. 그 실제로 근데 추천 콘텐츠라고 나오는 것도 제가 살펴는 보거든요, 보통. 근데 솔직히 제가 적중률이 높진 않더라고요. 그쵸. 그렇게 데이터를 먹이를 줘도 이 친구가 잘 못 맞추는 게 난 왜 그렇게 그러냐면 단순한 사람이 아니다. 그보다는 일치도나 이제 그런 추천 지수가 아주 낮으면 보통 맞아요. 이건 싫어할 거야. 그렇지. 넌 이걸 싫어해. 이건 이건 별로 안 맞다는 거죠. 좋아하는구나. 취향이 이건 아니구나 정도는 잘 골라내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똥은 피할 수 있는데 인생작을 만나진 못한다. 그 아마도 제가 보통 감동받는 작품이나 좋아하는 작품들이 약간 파격이 있는 예상을 깨는 파격이 있는 경우라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특정 장르나 감독, 배우, 작가를 그걸 특별히 좋아하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작품 바이 작품인 경우가 되게 많아서 잘 못 맞추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AI나 이런 것들, 알고리즘 추천이나 이런 거가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스스로 고민하고 선택하는 게 매우 귀찮은 과정이지만 사실 오지가 말하는 대로 저는 그게 정신의 근육을 키우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직접 생각하고 선택하고 그에 따른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나는 광고주들한테 간파당한 호갱님 1이 될 것 같다는 느낌도 있는 거고 이거 정치의 상황으로 바꿔보면은 정치인들이 하는 거지. 뭐 지난주에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쵸. 뭐 때 되면 투표를 하든 말든 하고 막 그럴 때 있거든요. 정치인들의 발언을 보다 보면 사람을 표 1 이렇게 볼 때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나를 표심 1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구나. 이렇게 되어버릴 것 같은 느낌? 그게 제 기분이 나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편하다 아니다의 차원을 넘어서 어떤 선택을 내린 주체라는 거 이게 되게 인간성을 구성하는데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넷플릭스에 있는 그 취향 저격 탭에서도 할 수 있지만 이 사이코패스를 통해서 던지고 있는 겁니다. 저 그 얘기 들으면서 공감이 되는 게 정치인들이 민심에 대해서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네. 내가 어디 갔다 와봤더니 민심이 이렇더라. 그거 그냥 다 지들 하고 싶은 얘기. 그냥 그런 거 할 때마다 황당해요. 난 아닌데? 내 주변은 그렇지 않은데? 맞아요. 그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그냥 표 1, 내가 하고 싶은 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아무튼 그래서 작품 얘기를 좀 마무리 해보면 사이코패스는 이렇게 나는 함부로 잠재범을 쏘지 않겠어 라고 결심한 패기 넘치는 신입의 좌충우돌 교훈 청춘물은 아닙니다. 굉장히 굉장히 묵직한 질문을 계속 던지는데 왜냐면 이게 범죄를 기본으로 테마로 하기 때문에 심각한 사건들이 계속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 사이코패스의 세계 그러니까 이 범죄 수치를 막 측정을 해서 잠재범을 다 격리시키고 간혹 발생하는 범죄는 재판이 없어. 왜냐면 이미 다 판결 난 거니까 숫자로. 사실 죽이거나 마비시켜서 멘탈 케어로 데려가거나 둘 중 하나인 거니까. 법조인이 직업을 잃는 세계관이라니. 자, 근데 이런 세계를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가장 대응하기 어려운 범죄가 뭘까? 진짜 착한 마음으로 하는 범죄. 범죄를 저지르는데 범죄 개수가 100이 넘지 않는 사람인 거야. 그런 거죠. 뭐랄까. 죄책감이나 이게 범죄 범죄라는 의식이 인식이 없는 거지. 그냥 자, 잘못인 줄도 모르고 죽이는. 그래서 1기와 2기와 3기까지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각각의 그 이유는 다 달라요. 왜 이 사람, 그러니까 핵심 빌런들이 있거든요, 기마다. 그 빌런이 왜
100이 넘지 않는가는 이유가 다 다른데 그렇겠죠. 1기는 면죄 체질이라는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범죄를 저지르고 눈앞에서 사람을 죽여도 아무렇지 사이코패스가 100이 안 넘는 범죄 느낌이 안 나는 거야. 그런 면죄 체질이 나오고 2기에선 뭐가 나오냐면은 집합적인 사이코패스가 집단으로서 어떤 구성된 무언가 때문에 그게 나오고 3기는 뭐냐면 예를 들면은 2008년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모기지 네. 사태처럼 각자 그냥 자기 자리에서 조금씩의 역할을 담당했는데 엄청난 모여서. 피해를 나중에 사회에 끼친 이런 시스템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사이코패스가 측정이 안 되는 거야. 그렇겠죠. 네, 그런 것들이 하나씩 그 한 시즌마다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어쨌든 시즌 1의 예로 돌아가면은 이게 범죄 개수가 내 눈앞에서 범죄 막 사람 죽이는데 범죄 개수가 100이 안 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 AI가 상대를 처벌 대상으로 판단하지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형사들이 이 범죄자를 막을 수단이 없는 거야. 그렇죠. 다른 무기를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거 하나 들고 다니거든. 그거면 해결되니까. 근데 이 작품이 왜 명작으로 그 취급을 받냐면 이 면죄 체질자가 그냥 미치광이처럼 범죄를 저지르고 다니는 게 아니라 시스템에 의문을 던지는 거야. 아까 우리가 했던 그 질문 있죠. 야, 이렇게 AI라는 놈들이 정해준 대로 살 거야? 사방에 카메라 스캐너 널려있는 감시 사회에 니들의 영혼이 어떻게 빛날 수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마치 혁명이라도 일으키겠다는 것처럼 범죄를 저지르고 다닙니다. 똑똑한 범인이었네요. 그러니까 빌런인데 맞는 말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과연 이 주인공 아카네를 비롯한 형사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는가. 이게 이제 큰 줄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의 가장 큰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시빌라 시스템이라는 AI. 마치 처음에 그냥 애니메이션을 보면은 당연하듯이 인정을 하고 있어요. 설정이니까. 근데 그 정체가 무엇인가도 점점 파헤쳐 나가게 됩니다. 어둠의 실체가 있군요. 그렇죠. 뭐가 있습니다. 시빌라가 인격이 있는 거 아니야? 인격조차? 이런 시빌라? 그 정체 미스터리를 풀어가는 과정까지 이렇게 담겨 있고요. 아주 묵직한 정치 철학적인 질문, 미스터리 장르에서 나오는 호기심, 그리고 스릴러나 액션의 쫀쫀한 그런 전개들, 여기에 버디물, 그러니까 동료와 동료 사이에 주고받는 그런 것도 있고요. 하나 없는 게 로맨스입니다. 로맨스 빼고 다 있어요. 그래서 막 기승전 연애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장르를 좋아하시는 분들 그렇죠. 네, 아주 재밌게 보실 수 있고요. 갑자기 저렇게 된다고? 약간 이런. 갑자기 키스를 해? 그치? 그런 거 없어. 하나도 없어. 지난주에 이제 정치 에세이를 통해 저희가 던졌던 질문을 이 SF 스릴러 장르 애니메이션으로 좀 감각적인 재미와 함께 더 이어가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에 오늘 제가 준비를 해봤고요. 시리즈가 되게 많아요. 많은데 일단 1기는 OTT 중에 웨이브의 신편집판이란 이름으로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원래는 한 회에 20몇 분짜리가 20몇 부작 있었는데 그거를 40몇 분을 합쳐가지고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편집판으로 그냥 보시면 돼요. 네. 이게 1기고 시리즈 1에는 1기와 2기가 있습니다. 없는 게 없는 시리즈. 네, 없는 게 없는 시리즈 1. 한번 보시고 나머지는 이제 어떻게 잘 알아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좀 잔인한 장면이 있어요. 왜냐면 형사물이니까. 아예 피 나오는 거 못 본다 싶으면 비추천하는데 막 고어하다고 저는 생각하진 않고요. 저도 왜냐면 그런 거 잘 못 보거든요. 근데 이제 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하니까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지만 어쨌든 이런 잔인한 연출이 핵심은 아닙니다. 최근에 좀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의 넷플릭스 드라마들 이게 굉장히 저는 폭력적인 선정성이 되게 인기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는데 그런 작품들에 비해서는 훨씬 편하게 보실 수 있고요. 보기 시작하면은 연휴나 주말이 순삭될 수 있다는 점. 상견례에 이어서. 네, 상친자 이어서 사친자. 혹시 격리되신 분들은 시작해봐도 좋겠네요. 그렇네요. 그러네요. 격리되신 분들한테 추천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라고 추천을 해봤습니다. 오늘 뭐 볼까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지금까지 애니메이션 사이코패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오늘 방송 어떻게 들으셨는지 댓글로 감상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오지하고 제가 이번 주에 뭘 좀 재밌게 봤는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전 오지가 도대체 뭘 봤는지 우선 가장 궁금하긴 한데 네. 뒤로 좀 밀어놓죠. 네.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저는 오랜만에 전시회를 갔다 왔거든요. 오. 진짜 오랜만에 갔다 네. 와서 갔다 오고 관련 유튜브 채널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제가 다녀온 전시회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의도 IFC몰에서 열린 타나카 타치아의 다시 보는 세상이라는 전시회인데 건강검진을 제가 갔다가 오는 길에 포스터를 보고 뭐지? 이게 뭐지? 해서 가봤는데 엄청 유명한 분이시더라고요. 네. 이분이 330만 팔로워를 보유한 아티스트라고 하고요.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각종 뭐 음식이라든지 사물이라든지 그런 걸 사용해서 미니어처의 세상을 그려냅니다. 사진인가요?
네, 사진인데 그분이 그 미니어처를 제작하시는 분 같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먹는 그 브로콜리가 이 미니미들 세상에서는 되게 나무 그늘이 되는 막 거예요. 아, 나무. 네, 산 그런 것도 있어요. 늠름한 개 한 마리가 서 있는데 그곳이 그들에게는 스핑크스 같은 관광지로 보여지는 거예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책에 붙어있는 포스트잇이 그들에게는 책을 등반하는 뭔가 이런 받침대 역할을 하는 그런 귀여운 작품들입니다. 뭔가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물인데 그걸 다르게 활용하는 걸 보여줌으로써 상상력을 자극하는 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제가 놀랐던 거는 이 전시회에 정말 엄청난 사람이 몰린 거예요. 우선 기본 2시간이 대기예요. 와. 그리고 굿즈가 다 어. 동이 났고 그래서 그 상태를 보면서 와 다들 진짜 답답하구나. 네, 코로나 시국이라 전시도 많이 열리질 않아서 그런 갈증도 있는 것 같고요. 어디든 뭔가 가고 싶고 자극은 받고 싶은데 하면서 이제 돌아다니는 거죠. 근데 이 전시회를 추천해 드리려고 했더니 지난주에 제가 갔다 온 뭐야. 주가 끝이 났어요. 그거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사람 그렇게 많으면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아쉬우실까봐 이달에 꼭 봐야 하는 전시들을 소개해주는 채널을 가지고 왔습니다. 병두고 약주고. 여기서 골라서 가세요. 널 위한 문화예술이라는 유튜브 채널인데요. 작품에 대해서 우리가 몰랐던 사실들을 소개하는 그런 콘텐츠도 있는데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건 이달의 문화예술이라는 이달문이라는 콘텐츠입니다. 이달문. 네. 매달 새로운 전시를 좀 요약해서 보여주는 거고 못 가더라도 이런 전시가 열리는구나 하면서 약간 정보성도 보는 맛이 있고 그러다가 아 이건 진짜 가고 싶었는데 이게 열린다고? 이건 못 참지 않은 그런 전시회가 열리면 이제 갔다 오는 거죠. 2월에 이달문 중에서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리는 중국 현대예술가 아이 웨이웨이라는 분의 전시가 열려요. 근데 이분이 에펠탑, 천안문 이런 세계 명소에서 가운데 손가락을 내민 사진들을 작품으로 걸었어요. 본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작가가 왜 그러나 했더니 이 작가 자체가 인권이나 자유 수호를 외치는 사회운동가 겸 작가래요. 그래서 지금은 예상하셨듯이 중국에서 못 살고 네, 유럽에서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가가 집중하는 이야기는 사회폭력 속에서 쉽게 지어질 수 있는 개인에 대한 거래요. 그래서 이 작품 전시회에 가면은 난민촌에 대한 작품들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작품이 좀 눈길이 갔던 게 이번 올림픽에서 좀 편파 판정으로 인해서 중국에 대한 혐오 감정이 엄청 국내에서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 그런 혐오가 어쩌면은 국가뿐만 아니라 중국인 개인에 대한 혐오까지 이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는 이유는 중국인의 개인의 그런 입체적인 면을 보지 못하고 뭔가 중국인은 이럴 거야 하는 그 편파적으로 뭔가 편견적으로 그려지는 이미지만 상상해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런 개인적 기대로 중국인의 또 다른 면을 볼 수 있는 작가의 작품이 아닐까라는 기대로 한번 이 전시회를 골라봤고요. 요즘 어디 멀리 못 가고 좀 좀이 쏘시는 분들에게 이 채널을 보면서 전시회 나들이를 좀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이제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네. 오지의 발표 시간. 2주를 부담스럽네? 기다린 발표 시간. 오지 도대체 뭐 본 거예요? 되게 잡스럽게 많이 봐가지고 그 중에서 제일 어떻게 보면 유명한 작품은 지금 우리 학교는이었어요. 지금 넷플릭스에서 제일 최근에 개봉한 한국 드라마죠. 지우학이라고 좀비 드라마인데 사실은 이 작품을 소개하는 건 아니고 이 작품을 보면서 여러 가지 측면들이 되게 굉장히 회차도 많고 에피소드도 맞아요. 짜잘하게 많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담으려고 했던 나름의 이야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와닿았던 거는 이 학교라는 공간이 학생들한테는 단순한 어떤 그냥 공부하는 곳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느낌을 받았고 학교와 관련된 컨텐츠를 좀 봤는데 반전으로 영화나 드라마가 아니라 책을 한 권 들고 왔습니다. 시간이 생긴 오지는 책을 봅니다. 그 평소에 제가 보던 에세이와 같은 장르가 아니라 단편소설, 소설집을 무려 봤답니다. 제목은 다행히 졸업이에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졸업이다. 왜 버텼다? 다행일까? 이 졸업이라는 게 단순히 이제 공부 잘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이상의 이 학교에서 보내야 되는 시간의 끝을 의미하는 그러니까. 거죠. 근데 저도 사실은 너 학창 시절로 돌아갈래? 하면 저는 절대 돌아가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막 되게 고등학교나 이런 학창 시절을 되게 아련하게 그리워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해. 아무 생각이 없이 보냈거나 거기서 뭔가 지배하는 사람이었구나, 그 포식자였구나라는 생각이 솔직히 하거든요. 아니면 그냥 지금 인생이 힘든 어. 걸 수도 있어. 혹은 지금이 지금이 너무 너무 힘들어. 바닥이라 그나마 아무것도 몰랐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일 수도 있는데, 이 소설집의 그래서 부제가 소설가 구인의 학교 연대기. 그러니까 9명의 소설가가 각자의 학창 시절을 배경으로 그때 있었던 실화나 실제 인물에서 출발해서 이제 일종의 르포처럼 실화를 바탕으로 소설을 써서 모은 책이에요. 그래서 장강명이나 정세란 같은 유명한 작가들의 이름도 보이고 있고, 장강명 작가만 제외하고 실제 다른 8명의 작가들은 실제 자기 학창 시절,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고등학교 때가 2010년 초반 때였거든요. 그때를 딱 배경으로 그 시절에 학교를 다닌 사람들만 알 수 있는 사건을 중심으로 소설을 쓴 맞아, 맞아. 책입니다. 때때로 딱 그 사건이 있죠. 터지는. 예를 들면 초등학교 5학년 때 저는 2002 월드컵을 경험했는데, 큰 사건. 그때 이제 고등학생이었던 학생, 고3이었던 학생들은 월드컵을 보기 못 보지. 어려운 그 상황이 진짜 얼마나 있잖아요. 싫었을까. 나의 그거는 선배들이었어. 그 세대들만 딱 공감하는 그 정서거든요. 이런 되게 이야기들. 괴로워하더라고.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이걸 안 진짜. 겪은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막 운동장에서도 보여주고 이래가지고. 그치. 맞아요. 유혹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이 기획자가 실제로 작가들을 섭외하면서 했던 질문이 뭐였냐면, 당신의 학창 시절은 거지 같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며 섭외를 했다고 해요. 저는 약간 거지 같았습니까? 하면 때때로 그랬습니다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근데 거지 같았다고 말하는 사람만 작가가 됐나요? 그렇진 않았는데 대부분 그 시절의 거지 같음을 잘 표현해줬다고. 섞여 있으니까. 그쵸, 복합적이죠. 잘 꺼내서 하면 되지 뭐. 분명히 좋은 순간들도 있었긴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좀 인상 깊었던 한 편을 소개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정세랑 작가의 소설이에요. 정세랑 작가도 이제 그 뒤에 이제 후기에서 학창 시절로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다, 자기는 이런 걸 밝혀. 저도 되게 공감이 많이 됐는데, 그냥 줄거리를 그냥 간단히 소개해보면, 이 제목은 육교 위의 하트라는 편이고, 주인공 가영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이 학생은 중학교를 굉장히 좀 열악한 지역에 있는 중학교에서 이제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비평준화 지역이었기 때문에 소위 그 지역에서 제일 명문 고등학교를 가고 싶어 해요. 근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학교에서 아이들이 벌이는 그 공격성, 그런 폭력의 어떤 광기를 자기는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표현해요. 이 가영이라는 인물은. 그래서 공부 잘하는 명문고에 가면 좀 이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나도 그 생각 되게 많이 했었는데 공감 엄청 된다. 그쵸. 네, 저도 딱 정말 그랬거든요. 딱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 당시 저도 어리고 미숙했음에도 그 야만성이 너무 못 견디게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위 입시고에 가는 게 낫겠다는 차라리. 생각을 어. 했었어요, 저도. 그래서 그 야만성을 탈출해서 실제로 명문고 진학에 성공합니다. 근데 이제 가영이 고등학교에서 마주했던 거는 실제로 물리적인 폭력성은 많이 줄어들고, 아이들도 대부분 부잣집 애들이고 공부도 잘하고 뭔가 좀 편할 줄 알았던 거죠. 근데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밝혀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폭력, 그런 비열성, 비겁한 아이들의 모습, 그리고 계급의식 같은 것들을 보면서 그 야만성이 사라지지 않고 똑같이. 이제 그런 새로운 종류의 야만성을 목격하게 되는 이야기인데, 실제로는 조금 더 그 실제 학생들의 생활과 어떤 대화나 이런 관계들을 소재로 해서 그것들을 풀어내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로웠고, 다른 소설들도 이제 역순으로 구성돼 있어요. 그래서 첫 소설은 2015년의 고등학생에서부터 이제 90년대 학생들까지 거슬러 가면서 각 시대마다 그 시대의 학교를 다닌 애들만 겪을 수 있는 야만과 폭력과 학교에 이제 정말 민낯을 다 이제 좀 볼 수 있는, 조금 다크한 소설도 있고 밝은 소설도 있고 그렇긴 한데, 저는 그래서 지금 우리 학교는을 보면서 학교의 야만성에 저도 치를 떨었던 한 명으로서 굉장히 와닿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추천을 드려봅니다. 보다 보면 엄청 학창 시절이 떠오를 것 같아요. 그게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학교라는 드라마가 생각이 나는데, 완전 옛날 학교 말고 2010년대 이후에도 학교 여러 시리즈가 버전이 나왔거든요. 여러 버전이 있죠. 네. 2013년에 나온 학교가 그것만 해도 그 이종석 나온 그 버전이에요. 네. 장나라 나오고 네, 최다니엘 정나라 나오고. 선생님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때만 해도 걔들 주인공들이 일단 일진 출신 막 이런 그런 진짜 물리적 폭력에 대한 게 초점이었는데, 2015년에 나온 후아유라고 그 약간 트렌디 드라마 섞어놓은 그 학교가 있는데, 거기서 막 똑같이 생긴 애들이 섞이고 막 이런 되게 트렌디한 코드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만 해도 카톡 불링, 그러니까 카톡 괴롭힘이라거나 사이버블리. 그런 것 정신적인 괴롭힘에 대한 걸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드라마 안에서도 그 몇 년 사이에 그런 변화들이 있었던 건데,
몸으로 때리는 것만 때리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음. 지금 우리 학교에서도 그런 소위 일진이 괴롭히는 어떤 상황도 나오지만 무조건 나오지 그 뭐. 안에서 그리고 이제 어른도 아니고 어린이도 아닌 중간적인 상황에서 아이들이 느끼는 혼란, 불안 이런 것들이 실제 눈앞에 나타난 좀비의 폭력성 뒤에서 이렇게 어떤 이야기들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아서 억지로 한번 연결 지어봤지만 이제 아니야, 저는 근데 잘 연결되는 것 그래요? 같은데? 지금 우리 학교는 보셨다면 또 이 책 다행히 졸업도 추천드립니다. 저는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우린 이렇게 그런 학교 폭력성에 대해서 거부하면서도 네. 일진에 대한 동경을 멈추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몸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자, 여기서 지금 두 사람의 차이가 보입니다. 책 띄는 일진이 되고 싶었다.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때 한참 일진이 멋있고, 그쵸. 그리고 그런 작품들이 엄청 그려졌어요. 규현이라는 소설가가 그렇죠. 그리는 그런 일진의 삶? 의리와 막 강동원이 뭐랄까. 연기했던 그 작품 뭐였죠? 늑대의 유혹. 네, 그 작품에서도 분명히 그놈은 멋있었다, 일진의 뭐. 이야기인데도 우린 되게 멋있다. 막 이렇게 그쵸. 그려졌단 말이죠. 그런 의문이 좀 드네요. 그때의 학생들에게 일진은 무엇이며. 약간 동물이 강자한테 약간 그런 동경을 느낀 거 아닐까? 저는 그 생각을 해요. 되게 원래 그리고 권력이 있는 게 사람이 멋있어 보이는 그거는 카리스마가 뭐, 있는 거니까. 그런 게 있으니까. 아무튼 저는 다행히 졸업했기 때문에 음. 지금 행복하게 이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감사합니다. 힘내시길. 네. 네, 그리고 덕 PD가 마지막으로 좀 공지할 게 있다고요. 네. 저 다음 주 방송을 좀 예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아, 오랜만에 또 처방전이에요, 처방전. 드디어. 드디어. 묵히고 묵은. 묵혔는데, 목금토 3개 에피소드가 저번처럼 연달아서 업로드가 될 거고요. 일주일에 3개 올리고 나면은 우리 번아웃된 밀레니얼들이 또 한 주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는 한 주만 쉬는 게 아니라 시즌 3가 끝이 납니다. 폭탄선. 시즌 3까지 올 줄 몰랐어요. 그래도. 사실 네. 그렇죠. 작년 9월에 저희가 시즌 3 시작을 했는데 이제 6개월을 달려와서 이제 쉼표를 네. 찍으려고 하고요. 사실 책플릭스가 시즌 1, 시즌 2 둘 다 6개월 정도 생각하고 항상 레이스를 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시즌 2와 시즌 3 사이엔 사실 오지에 일륜지 대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땐 조금 빨리 끝나긴 했지만 네. 아무튼 뭐 그런 텀들이 있었고요. 또 그때처럼 저희에게 뭔가 해결해야 될 새로운 과업이 또 생겼습니다. 저희 3명 중 누군가에게 변화가 생겼어요, 삶에. 그게 뭔지는 다음 주 방송에서 소개할 사연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다음 주 방송도 기대해 주시고요. 혹시 몰라서 말씀드리지만 결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네, 이미 뭐, 2명은 할 사람 결혼했고 다 했어요. 안 할 사람은 하나 남았기 때문에 일단 결혼은 아니라는 점. 자, 혹시 그동안 댓글을 남겨야지 했는데 미뤄오셨던 분들은 이제 마지막 일주일 남은 기회입니다. 겁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네, 마음껏 그 마음을 표출해 주셔도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는 또 알차게 저희가 에피소드 3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3개나 남아있으니까요. 뭐, 오늘로 끝이 네. 아니니까. 구독 네. 취소해야지. 약간 이렇게 하시고요. 네. 네, 시즌4까지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